민나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라는 문제랑 신체라는 거랑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몸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나라고 생각하게 되기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심화해서는 복합체라는 문제로도 다루고 또 먹는다는 거를 그러니까 능력의 흡수라고도 하는데 또 그거를 나한테 섞어서 다른 일템 자식을 낳는다든지 제3의 뭔가 차이를 낳는 걸로 해석을 한다는 점이 재미있었는데 그게 몸을 너무 자기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막 먹는 거의 편식의 기준은 뭐냐면 안 먹어본 거, 안 먹어본 거고, 왜 타자의 능력을 흡수한다는 게 있는데, 타자의 능력을 흡수한다는 게, 제가 또 이제 그 유나 쌤 말씀해 주신 거랑 같이 생각한 게, 타자의 능력을 흡수해서 자기를 또 계속 불리고 가는 그런 게 안 돼야 되는 걸 어디서 끊을 거냐. 여기서 이제 식사의 절제, 이런 거가 있고, 전체가 먹는다는 기호가 아주 세게 들어간 게 신하다. 이게 이제 지금 그 현대 소설은 도스토옙스키 전체에서 제가 전체 반땡. 아닌가? 제가 읽은 거 세 개. 그중에 도대체 누가 먹는 것인지 아무도 먹지 않았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거기도 대단한 그 식사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그 극도로 신체 혐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 작가였는데요. 도스토옙스키 안 먹고 소세끼 좋아하시죠? 간식. 소세끼 작품에 의외로 간식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게가 100년짜리 가게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 당고 뭐 이런 거 소세끼는 간식에 매우 집중하신다. 먹는 장면을 되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먹는 기호를 근대 소설에서 쓰는 게 신체관하고 지금 이나쌤 말씀드리니까 되게 생각거리네요. 신체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먹는다를 별로 아닌가? 제가 읽은 거 별로 없는 걸 너무 일반화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도스토옙스키는 어, 지금 저의 작업 가설에서는 먹는 장면을 아마 안 쓸 것이다. 쓴다면 뭐 술을 드실까? 하여튼 누구랑 같이 먹을 수 있나? 이 작가의 작품 세계에서 뭐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요. 먹는다는 게 근데 뭐 이제 신하는 또 뭐 포크 들고 그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머리를 먹고 뭐 이런 거를 쓰니까 재미 있고 제가 그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요 그 꼭 파일도 한번 봐주시고 이거 너무 이상하다. 여기 이제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꼭 얘기해 주시면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자, 요거를 해보겠습니다. 이 신화인데요. 옛날에 이제 이 어떤 얘기가 기대될까요? 이제 소녀입니다. 신하가 왜 여자 주인공을 좋아하느냐? 월경 때문이다. 이런 건데요.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된다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옥수수 얇은 소 껍질, 왜 뭐 옛날에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름 긴 그런 건데요. 옥수수 얇은 소 껍질이라고 하는 소녀가 살았습니다. 그녀가 해와 결혼하려고 신성한 여인에게 이거 신성하다 이러면 이제 또 거의 뭐 신 레벨에 있겠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여인은 그녀에게 생지의 집을 돌며 여러 단계의 여행을 하라고 했다. 이게 기본 패턴입니다. 그림 동화에 쫙 나오는 그 옛날 얘기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밭을 갈아라, 뭘 하라라. 이래가지고 시험의 이 레벨을 계속 다채롭게 하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생지 종류입니다. 근데 잘 보면 오두막 생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날 가슴팍이 흰 생지, 세 번째 날 코가 긴 생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게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적으로 멀어진다고 합니다. 레비스트로스가. 이 부족의 입장에서는 근처에는 오두막 생지가 사는데 한 뭐 몇백 미터 나가면 가슴팍지가 나오고 코가 나오고 이게 점점 지금 이 소녀가 공간적으로 멀어지고 있는데 수평 차원에서 그러면 수직 차원에서 해랑 가까워진다라고 이 신화는 그냥 단순하게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이게 기호로 언어를 써서 지금 거리라는 느낌만 이 신화를 음미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재현의 관점에서 이거를 말하려면은 선생님들 비행기를 띄워야 되고 뭐 복잡한 설정이 들어오시죠. 비행기를 타려면 또 뭐 어디를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 기호적 언어라는 게 관계가 주는 긴장 속에서 의미를 비약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근데 이제 이 소녀가 나한테 뭘 좀 주세요 하면 그 생지에게 손에 소기름을 주고 진주를 주고, 자, 이게 로션 발라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문화적이다. 그 다음에 진주를 준다. 근데 마지막에 전병을 준다. 그러니까 거리를 넓혀갈수록 매개하는 차원이 다채로워지고 넓어지면 이 능력이 커진다. 처음에 아무것도 못했는데 전병을 주게 됩니다. 이제 천상의 오두막에 갑자기 가 있게 됩니다. 해와 달을 아들로 둔 늙은 여인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화에 해와 달이 출연을 한다 이러면 그냥 죽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고 레비스트로스 선생님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해 달이 해도 죽인데 건기우기, 달은 정말로 이렇게 매일매일을 주기를 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상에는 주기. 근데 신화는 해보다는 달을 더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달은 일주기도 너무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 달을 가지고 주기를 말하기 좋아서 달을 여성이라고 보는 거지. 등치시킬 수 있으면 주기성 강하다, 월경을 한다의 주기와 달의 모습 변화, 이게 쓰기 좋은 주기성의 기호라서 의미가 중첩되는 거지. 그냥 달과 여성이 내적으로 무슨 동일한 성질이 있다고 보는 거는 아닙니다. 달이 여자다 이런 생각 비유되게 많지 않습니까? 레비스트루스는 그렇게 바로는 못 간다. 해가 여자인 경우도 되게 많다. 이 조건에 따라서. 자, 여기서 그 늙은 여인은 소녀의 아름다움에 놀라 달이 누운 쪽으로 그녀를 안냈다. 소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둘인데 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좀 전에 그 무슨 그 구슬 쓸고 로션, 이거 외모를 다 가꾸는 여인인 거죠. 외모를 가꾼다 그러면 고슴도치랑 마찬가지로 문화적으로 매우 성숙했다.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게 관계 맺는 능력이 크다, 주기를 닳탄다. 이게 지금 말을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진주 하나로. 그런데 한 다른 부족의 여인이 역시 지상에서 올라왔는데 혀 곁으로 갔다. 저녁 시간이 되자 늙은 어머니는 해와 식인 습성이 있는 며느리에게 인간의 손 위 사가지고 삶아줬다. 그러니까 이 위는 그 천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벨이 되게 높고 거기서는 식인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한 거죠. 아주 상위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여인이 아들을 하나씩 낳았는데 해가 조카가 식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 해의 이 탐식성, 이게 이제 해가 태운다 이런 비유를 쓸 수도 있는데요. 식인 코드가 지금 강하게 막 돌아가서 먹고 태우고 다시 일으키고 먹고 태우고 이 속도가 되게 빠르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달은 마누라하고 아들을 도망을 쳐가지고 아이가 모계에서 자랐다. 그런데 이제 그 원래 이 아들 입장에서 숙모 있지 않습니까? 숙모 쪽은 이제 식인하는 쪽이죠. 식인한다는 게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이제 좀 저쪽이 이제 더 상위일 수도 있고 차이가 납니다. 되게 대립하고 거기서 공격을 해왔는데 달의 아들은 해의 아들이 그러니까 사촌의 목을 잘랐다 이렇게 돼서 이 달의 아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이종 교배지 않습니까? 달과 인간이니까. 별과 인간 사이에 난 이 아들이 만단족의 추장이 되는데, 왜냐면 식인을 거절했기 때문에 영웅이 되는 거죠. 요런 얘기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너무 자연이랑 친밀한 거는 너무 당연하다. 이런 것을 프레이저의 책에서도 볼 수 있었고, 네, 그 초자연적 존재도 우주의 자연 질서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존재도 질서의 하나인 건데 질서를 좀 더 큰 범위에서 말해준다.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소녀가 되게 닮지 않았습니까? 여기 모노노케 히메의 이게 여기서 왔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요. 여기가 가족 관계를 이루고 있더라고요. 엄마하고 딸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 모성의 디스토피아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노 츠네이로라는 분이 쓴 이 책이 이제 일본의 만화 영화를 가지고 모성성을 분석을 이렇게 한 거에 한 장을 별로 많이 다루진 않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를 모성 요 부분을 재밌게 다룬 부분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읽고 보면 좋겠다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성이라는 게 신화가 여성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특별히 여자가 특별하다고 보긴 어렵다. 신화 이전의 현실의 민족지적 차원에서는 이 성차라는 게 역할 배분이지 생물학적 성의 배분과는 상관이 없다. 자, 요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신들의 주인에게 사케라는 딸이 있었는데 꿀을 너무 좋아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취향과 욕망을 강하게 쓴다. 탐식가지 않습니까? 탐식가. 꿀에 대한 사케의 욕구가 너무 지나쳐 시집가라. 시집가라라고 하는 게 자기애에 빠져 있으면 나가라. 관계를 맺어라. 어머니가 너 빨리 시장 안 가고 뭐해? 이름난 꿀 채집가 딱따구리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이 딱따구리도 아마 자연계 안에 위치상 되게 중간항이어서 선택됐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우가 그들을 돕는 척하면서 이제 자기도 막 그 딱따구리랑 막 친해지려고 여우가 이렇게 무슨 흉내를 냈는데 여우가 이제 딱따구리를 만나 청혼했지만 딱따구리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이제 위상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꼭 그 결혼해주세요. 막 쪼르고 쪼르고 쪼르니까 정말 그러면 결혼하자 했는데 이 여우는 아니 딱따구리는 자신의 꿀을 이제 결혼하기 전에도 막 이 사케가 훔쳐먹는 거예요. 여우의 꿀을. 그래서 막 자기도 꿀 막 여기서 꿀 저기서 꿀 막 먹으면서 결혼해주세요 이런 거를 이제 이 딱따구리가 참는다라는 게 절제와 이제 꿀을 가진 것 자체가 문화적 수준도 높은데 절제를 한다, 둘은 결혼을 한다 되면 그 옆에서 보고 있던 게으른 여우가 꿀을 훔칩니다. 딱따구리는 아니 저럴 수가. 이래서 이제 그거를 모르고 있는 사이에 여우는 그녀를 공격했는데 사케는 임신한 몸이라 그러니까 이제 주기를 타게 된 거죠. 여우 옆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서 이제 이 소녀가 자기만 알다가 아이를 낳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요 예를 가져온 거는 이 임신, 주기를 탄다는 거를 임신이라는 방식으로도 들어오면 이제 그 꿀만 알다가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주기, 관계 매개와 해체, 자식을 낳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불구와 관련해 가지고 월경과 장애가 이 열고 닫는 거라서 사실은 안정적인 기호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디 막 딱 붙박혀 있는 그런 애는 아니라는 점에서 신하가 좋아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레비스트루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부아족 6명의 신은 스스로 장리맹세를 한다. 눈 가리기를 풀어버린 한 명을 추방했다. 티코피아족의 도둑신 티카라오는 향연의 식사를 탈취하기 위해 절름발이로 가장한다. 훔치는 이런 존재도 이제 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위치를 막 이렇게 넘나든다거나 하면. 아카루이오 보코도리 역시 절름발이다. 근데 그 오이디푸스도 아버지가 이름에 절름발이라는 그 기호가 그 의미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오이디푸스도 절름발이 그거랑 관련이 있는데요. 세계 도처에 흔히 나타나는 신화의 인물들이 장님이거나 절름발이 애꾸눈 또는 팔병신이다. 그러면서 레비스트로스는 이런 사실은 우리를 당황시키는데 왜냐하면 이것들은 결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빈약하지만 요소의 제거에 의해 형성된 불연속 체계는 논리적으로 더 풍부하다. 신화는 불구자나 병자에게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매개의 형식을 구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구나 병을 존재의 결핍, 불행이라고 생각한다. 죽음은 삶과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모두 말하자면 병적인 것까지를 포함하는 모든 조건은 그 나름대로 긍정적이다. 가장 볼 것 없는 존재도 체계 내에서 완전한 자리를 차지할 권리를 갖는다. 왜냐하면 불구나 병은 죽음과 삶이라는
두 개의 완전한 상태를 통로로 설정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통로라는 관점에서 이 장애, 이게 이제 신화가 아주 주목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월경과 장애가 기호적인 수준은 이렇게 동등한 수준에 있다고 제가 해석을 이제 조금 더 해보게 됐습니다. 다음에 요게 이제 개구리입니다. 아까 그 우쌤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이제 주기를 탄다, 신하가 좋아하는 어떤 패턴 중에 여자 주인공 이 패턴이 주기를 타야 된다, 그 다음에 월경이 나온다 이러면 주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예는 자식을 낳는다까지 가야 되는데요. 이 이야기 자체가. 그래서 남편 구하기 요 모티프가 들어갑니다. 남편을 구하는 거를 해랑 달하고 싸우는 이야기 속에서 개구리가 나오는데요. 해와 달이 아까 그 우리 읽었던 것도 두 명의 부족에서 딸들이 해와 달한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인간 여자와 개구리 여자가 갑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해가 인간 여자를 너무 싫어해요. 자기를 볼 때마다 눈을 찡그리니까. 근데 개구리는 눈이 촉촉하니까 이 수경을 쓰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해는 난 개구리가 너무 좋아. 제가 제일 예쁘지 않아? 그런데 이제 달은 자기를 보고 웃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 개구리는 해와 결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여자는 달과 결혼을 하는데요. 그러면 해와 달이 그러니까 해와 물이, 그러니까 불과 물이 결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일단 해 수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의 차이 때문인지 이제 너무 개구리가 이렇게 이제 힘을 잃어가요. 그래서 달이 흉을 봐요. 아유, 달이 흉을 보고 이제 시어머니가 저렇게 못생긴 개구리가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며느리 노릇을 잘하나 보자면서 고기를 줍니다. 고기를 주는데 이제 고기를 판부는 여러 개입니다. 똑같은 두께의 고기를 주고 얼마나 잘 씹는 애가 훌륭한 며느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같은 때문에 우리 풀쌤처럼 이가 가지런하고 튼튼한 게 최고의 며느리의 미덕인데 잘 씹는다. 그러니까 잘 씹으려면 입안에 오래 머금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담는다. 그 용기를 가진다. 닫을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되게 수준이 높다. 그런데 개구리는 질질 흘린다. 이래서 얘는 뭐야 그 수준이 낮구나. 그래서 막 구박을 했더니 개구리가 열받아가지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달이랑 살래. 이렇게 끝납니다. 깜짝 놀라셨죠? 남편 해 놔두고 갑자기 열받아서 달이랑 살래? 그게 지금 우리가 보는 달의 흑점의 기원입니다. 우리는 거기 토끼가 있다고들 하지만 남미에서는 저게 개구리가 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대요. 왜? 근데 원래 해의 부인이었던 개구리가 열받아가지고 시집을 갔다. 이건데요. 그래서 달 자체가 가지고 있던 남성성과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의 여성성이 한 몸을 구현한다도 되고, 달이 가진 뭐 오만함일까? 그거를 이제 야단친다는 의미도 되고, 그리고 원래 개구리가 낮 시간에 그 눈을 뜨고 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낮의 개구리를 밤에 달과 결합시킨다도 되고 여러 가지 코드를 써가지고 한 몸에 구현한다로 해석을 하나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부인 대신에 그 훌륭한 며느리로 선택된 여기서 이제 문화 코드를 하나 보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화 중에 하나가 이제 남은 제가 준비한 신화는 제가 드린 요 PDF 파일 뒷부분에 시아버지와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가 너무 정숙하고 훌륭한데 갑자기 이제 애를 가졌어요. 그게 시아버지가 날짜를 따지더니 우리 애가 맞긴 맞는데 나 이런 거 진짜 싫어해. 시아버지가 왜? 내가 이 시달리고 뭔 경우야? 시아버지가 왜? 그래서 그게 이제 며느리한테 막 야단치시면서 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 거 알지? 다신 이러지 마로 끝나는 신화가 있습니다. 그 신화를 보고 제가 그래서 이 여성의 월경의 최종 의미는 관계를 이렇게 이제 안정화시키는 거가 있는데 때를 잘 못 맞추는 출산은 매우 안 된다라는 얘기를 신하가 하고 싶어 하고 그걸 왜 시아버지가 하지? 남편이 아니라? 남편은 아직 문화의 한가운데로 들어갈 능력을 그 신화 안에서는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 안에서는 펼쳐낼 그 구간이 너무 짧고 펼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남자가 신화 안에서 자기의 능력을 가지는 거는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식을 훌륭한 사냥꾼으로 만든 모티프를 넣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 전에 며느리가 애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순서상 남편이 아무 때나 애를 낳으면 안 되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남편의 수준이 애를 낳는 아내의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신하는 편애하는 거죠. 여성 기호를. 훨씬 더 이르게 문화화되고 가족 안에서도 훨씬 더 중요한 코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달을 찾아가는 이제 고슴도치 소녀가 있는데 그 고슴도치 소녀가 왜 너 너 왜 달한테 시집 가려고 해? 가는 길에 고슴도치를 봤거든.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고슴도치랑 일단은 내가 고슴도치 집안에 시집을 가야 나중에 이제 내가 더 훌륭해질 수 있어 이러면서 달과의 결합이 최종적으로 주기성으로 나오기 전에 고슴도치의 털을 막 욕망하는 소녀가 나오는 신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이 소녀가 남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저 털이 없어서 나 저 남자에게 시집 가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게 무슨 이럴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재밌게 읽었던 건 신화의 대부분은 남녀 둘의 직접적 만남은 큰 매력을 주는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를 계속 보는 방식으로 남녀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 털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소녀가 결혼한다. 전체로 월경을 표현할 수 있는 소녀의 기호, 그다음에 월경을 통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며느리의 기호, 이 기호는 신화에서는 관계를 펼쳐내는 데 되게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쓴다? 그리고 그 소녀가 먹는 모티프랑 때때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적 아이콘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화도 그림 동화에 이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그다음에 문화적 능력이 되게 많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빠 옷 지어주다가 손에 막 그 가시 박혀가지고 고생하는 뭐 오누이 이야기? 옷을 짓는다, 가시옷을 짓는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혜라든지 이 능력도 문화적 수련 이런 게 필요한 거다. 여기 이제 순서를 다른 데 뒤에 있네요. 창자 한 조각씩 줬는데 소리를 냈지만 개구리는 검은 침을 흘리고 달은 비웃었다가 화가 나가지고 나는 너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전개되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게 이제 그 아내를 구할 때 개구리 배우자를 찾지 않고 예쁜 여자를 찾아야 된다. 이 시아버지가 화내는 게 이제 한 사발씩 그 며느리가 먹었는데 나 좋아하지 않아. 갑작스러운 출산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경고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요거까지 읽고 마무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레비스트로스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주기적 존재로서의 여성은 우주 질서를 해칠 위험이 있다. 왜냐면 자기가 월경은 되게 자연적이기도 그러니까 그 주기가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뭐 경우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요는 이 존재가 그 집안에서 필요한 애를 낳는 이 가문 전체의 주기 안에 이 개인의 자연 주기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여자가?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되게 위험하다. 그 다음에 인류학적으로 사람이 놓는다는 게 그 자리가 비어야 이 집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자리 중복이 안 일어나려고 사람을 낳는다는 거에 되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월경을 관리를 못한다는 건 위험한 일이어서 여자 교육을 되게 심하게 한다. 그런데 레비스트로스가 보기에 그래서 여자가 왜 구속당하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여성의 지배 형태에 이제 한없이 더욱 중대한 이유. 만약에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할 거야?
비주기성의 위험을 이제 예고하는 이런 신화를 보인다. 여자들은 규칙에 반드시 복종해야만 되고 그 규칙은 남성들이 바라고 강요하는 건데 그녀들의 복종의 대가로 이 규칙도 있는 거다. 육체적 성질의 규칙은 사회적 리듬과 우주적 리듬을 통합하는 연대성을 증명해내야 되고 그래서 달의 연속, 이 여성의 월경이 프랑스어로는 규칙, 법칙, 이 관련이 되어 있다. 이제 매우 문화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자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레비스트루스는 그래도 강조를 한다고 제가 이렇게 읽힙니다. 여자도 안 하면 그만이고 이 여자가 생물학적 여자라고 딱 바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피에르 클라스트르의 폭력의 고고학 보면 생물학적 성과 관계없이 내가 사냥을 하고 싶으면 이 집단은 사냥은 화를 줄 수 있는 아버지의 무슨 뭐 셋째 아들만 된다 그러면 뭐 막내딸이라도 셋째 아들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죽이라는 것 자체를 관념적으로 철저하게 생각하려고 했다가 포인트지 실제 여자를 막 이렇게 뭘 하려고 했다라는 거는 신화를 읽거나 실제로 그 현실적 삶의 논리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요 마지막으로 며느리 반기, 복반기 얘기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랑 며느리 사이와 관련된 동화를 찾으려고 그래서 며느리가 방귀 뀌는 이야기 이제 알고 있어가지고 많이 동화책을 읽었는데 시아버지가 그렇게 클로즈업이 너무 안 되시는 거예요. 요새 번안한 동화가. 근데 이제 또 없지는 않아가지고 막 과장을 해서 이게 막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재밌었던 거는 왜 방귀지? 월경이 아니라 막 이렇게 이제 요새 분위기가 며느리가 월경한 얘기를 동화책에 썼다가 또 뭔 성감수성 이런 얘기를 들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근데 방귀가 선생님들 우리 담배 할 때 그게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며느리가 크게 여는 거죠. 화끈하게. 그런 거를 시댁에 가서 화끈하게 열자 이런 모티프인데 바꿔 말하면 그 집이 되게 닫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결혼의 의미, 며느리의 의미는 바깥에서 이 폐쇄적인 여기를 뚫으러 오는 거다. 요까지 얘기하고 이제 며느리 된 자로서 우리의 실용 연습을 하면 나 때문에 분란이 일으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 일맥적으로 신화적으로도 그렇게 설계돼 있다. 며느리는 말썽을 일으키려고 왔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재밌게 할 수 있었던 장이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신화는 여성을 좋아한다. 이 기호를 좋아한다입니다. 유리쌤 어떠십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네트워크라는 개념을 알려주셨는데 그 어떤 컨트롤러가 없는 그리고 바깥과의 접촉면을 통해서 행동이 정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게 흥미롭게 기억에 남았어요. 전 좋네. 근데 되게 안정을 지향해요. 변수만 막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 개념 자체가 안정을 계속 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그 안정을 지향한다는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의뢰 있잖아요. 네. 이런 거랑 또 어떤 의미적으로 연결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그냥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신화가 의뢰로 다 들어갑니다. 그냥 해보는 이야기는 없다. 그냥 하면 큰일 납니다. 언어 자체가 주술적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만든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치우침이 발생했을 때 이 신화를 이제 마을의 샤먼이 이렇게 음미하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치우침을 조정하는 하나의 이제 툴로 쓰는데 뭐 비가 오면 이래라 이런 식은 뭐 매뉴얼화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우주 자연이 변화가 너무 변화무쌍한 것 같지만 그래도 항상적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찰해서 맞춰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나온 이 동네의 이야기 이렇게 되니까요.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바로 갖고 오기는 좀 어렵지만 관계의 안정성 그러나 변수 속에서 다시 조정되는 대칭성
이런 거에 주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체라고 하는 걸 고집한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다. 이게 무게를 확 가져버리면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러면 어떠십니까? 관계라는 키워드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요. 이렇게 할까요? 네트워크란 단어를 바로 쓰기는 어렵지만 그거를 우리는 신화는 주기라고 말할 것 같아요. 네, 그 안에 이제 말 다 들어갈 수 있는 멈춤 없이 맞물리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 뭐가 막 이렇게 주기 이야기가 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정말 네,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월경도 주기와 관련돼 있고 선생님 말씀에서도 이게 식인계에서도 되게 주기 좀 이야기 강조하셨고 근데 주기가 우린 또 주기하면 또 지난주하고 또 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은데 정말 이 뭐 어떤 항상성하고 연관된 주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항상성이나 주기도 굉장히 계산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유기차적으로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근데 주기도 복합체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게 저는 오늘 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주기가 외부 대면과의 관계에서 주기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선생님. 주기가 뭐 반드시 뭐 이렇게 딱딱딱 어떤 규칙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관계에 따라 해야 될 주기가 있는 거죠. 그런 건가요? 어떻게? 주기와 어떤, 지금 너무 좋은데 1번 이 음. 세계관에서 시간은 흐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도 느낌 오시죠? 주기라는 말은 아, 변화를 말하는 말이 이거 아니다. 주기인 거예요. 이거를 영원의 시간인데요. 아, 시간이 안 흘러. 시점과 종점이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그대로야? 근데 그대로가 늘 아니고 그 시간이 안 흐릅니다. 아니 난 늙잖아. 그러니까 우주 자연이 늘 현재인데 그중에 일부가 늙고 그럼 저기서는 또 뭔가는 새로워지고 이런 거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개체 수준에서 시간이 흐르는데 늙고 노쇠하고 아프고 이렇게 가니까 그런데 우주는 젊음과 늙음은 없는 거죠. 이 안에서 관계들이 계속 조정되고 있다. 전체 수준에서 시간이 안 흐르고 부분은 시간이 흐르고 그러니까 나는 태어났는데 죽고 머리가 있었는데 없고 온데 전체를 보면 여기가 없으면 저기 붙고 이게 부서지면 저기서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요거를 생각하시면 글쎄님 더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는 리듬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작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그거는 없는 거죠. 아뜻마뜻 하면서, 네, 그렇네요. 이게 주기가 항상 개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체는 뭐 태어나고 죽고, 그런 주기, 15일마다, 뭐 28일마다 월경 주기 있고, 그런 주기인데, 우주 전체는 그런 시간 개념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네, 뽕 태어나면 여기서 누군가 뽕 죽고, 그게 네네. 그냥 그렇게 흐르듯이 간다, 이 네네, 말씀이죠? 그 영혼, 네네. 네네. 아, 한 영혼밖에 없는 시간이다. 이 그게 이제 안에, 신화에서 다 네, 주기된 연관된 설명이나 말씀이시죠? 신화의 네네. 안에. 요 틀 안에서 주기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리듬이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느낌을 가져보면 어떨까 제가 생각을 해봤고, 음, 그리고 이 안에서는 부정이 없는데, 그러니까 음, 있을 수 없는 일은 없는 거죠. 아, 여기서 이러면 저기서 저러고 이게 서로 그렇지. 계속 맞물리는 와중에서 그래서 음, 아까 신 중에 온갖 애들이 다 가능한 게으름의 신도 음, 가능하고 음, 거짓말의 신도 가능하고 그러면 음, 저쪽에서 참말의 신이 또 움직이고 있고 음, 계속 서로를 음, 이렇게 견인하는 건데 한계는 개체는 부분 경험밖에는 가질 수 없다. 없으니까. 그런데 신화는 전체를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아, 그러면 이 신화를 누가 만들었을까? 절대로 부모님 개체가 만들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거는 아, 공생산된 거다. 라고 공생산. 레비스트로스가 정리를 합니다. 음, 음, 그래서 기원담인데
누가 만들냐 이거는 지금 물을 수가 없고 그 누가를 지정하게 되면은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걔가 왜 그랬을까 이런 걸 위해서 목적이 부여되고 그럼 방향이 부여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네네. 되게 신화 읽기가 왜 힘든가를 오늘 좀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우리는 시공간의 개념이 너무나 확실하고 아까 그 주체 개념이 네. 진짜 그 자기 개념이 15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왔으니 그것도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 신화 보면 이거는 진짜 선생님 맘 맞다나 이거는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유기체적인 관점으로 계속 보니까 이게 목적은 뭘까? 그걸로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런 게 잘 그래서 처음에 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네네. 네. 이거를 왜 썼지? 이렇게 맞아, 질문을 맞았지. 누가 썼지? 이게 아니고 이야기 자체가 음. 뭔가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뭘 할 거예요. 이 음. 의뢰에 쓰인다. 그 전에는 아무 의미 없죠. 이 신화가. 비가 왔을 때 이게 이제 실제로 실행력을 갖는다. 네, 그냥 떼놓고 책에서 이거 뭐, 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니까 맛보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가장 뭐 어쩌라고 이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 이유가 누구 이유였는데 음. 자기가 아는 이유 갖고 올 거라잖아요. 그때 고쿠분 고이치로 선생님이 왜 이랬을까 이런 거 사람들이 잘 생각해보면 자기가 아는 답 찾는 중이라고 얘기 좀 아니냐고. 나를 납득시켜 이런 질문이 너 이거 왜 이랬어? 아닙니까? 선생님 제 애들한테 왜 이랬어? 엄마가 알게 말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이 아니라 이건 이제 조건 속에서 실행을 기도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대칭성의 배치를 이렇게 느슨하게 감상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상상을 계속 해보려고 레비스트로스가 만단족은 뭐 이렇게 얘도 많이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화할 수는 없고요. 선생님, 아까 그리고 장애 얘기해 주실 때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그 불연속 체계라는 네네. 단어가 나왔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조금 어렵게도 다가왔고, 네네. 그래서 그게 뭔가 그 장애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는 장애라고 하면 그게 어떤 그 결핍이라는 걸 낳고 뭔가 비정상이라는 걸 낳는 느낌이 들지만 지금 신화라는 건 맥락 안에서 또 그 덕택에 또 새로운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설명했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되긴 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불연속이라는 게 뭐지라는 생각이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설명. 네. 너무 재밌습니다. 일단 1번에 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연속이 동의어는 매개, 양의 이런 건데요. 음. 여기에 값이 중복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장애는 결핍 아니야? 이러는데, 그냥 제가 1번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정보가 그냥, 이렇게 균질하게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거기 뽕 뚫려가지고 정보가 이렇게 이제 못 넘어가는 상태가 장애라고 보는 거죠. 그 말고, 개구리, 월경 이러면 그게 너무 거기 중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구리라는 기호를 달이랑 갖다 붙이면 주기 얘기가 되는데 개구리라는 기호를 어 개구리라는 기호를 꿀이랑 갖다 붙이면 뭐 또 어떤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개구리라는 이 기호를 어떠한 기호들을 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신화가 주는 메시지가 주기를 만들어라, 욕심을 줄여라, 참아라,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가능하다. 그런데 절름발이도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요까지 일단 제가 생각을 말씀드려보고 요거를 해석한 것은 나카자와 시니치의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그 책에 있습니다. 나카자와 시니치라는 그 인류학자가 정말로 이 신화학 책을 마르고 닳도록 보셨나 봐요. 도대체 이거 어디서 그 말이 있었어? 이런 생각하는데 이게 뭐냐면
발을 전다는 것 자체가 이제 더 생각하신 거예요. 나카자와 신이치가. 발을 전다는 거는 발 하나가 땅 안에 있고 하나는 땅 밖에 있네. 실은 이것도 양의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위아래를 다 썼다는 거예요. 발을 전다는 게. 위아래를 다 썼다. 한 기호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저기 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얘가 자리값에 중첩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리저리 쓰기 좋다 이러면서 나카자와 시치가 절름발이라는 거를 인류가 얼마나 좋아하는 기호인지 본다. 그래서 월경보다 절름발이 기호를 나카자와 시치는 더 주목합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일본 문화권 안에서 절름발이가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죠. 남아메리카는 절름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예를 나카자와 시니치가 오이디푸스로 드는 거. 아버지 이름이 발을 절름거렸다라는 단어가 들어간다. 두 개를 쓴다. 그 다음에 그 유리공주, 아니, 유리신 신고 막 절뚝거리는 애 있지 않습니까? 신발 하나, 네, 걔 누굽니까? 신데렐라예요? 아, 맞아요. 네. 신데렐라시네요. 그 보라고 발을 전다고. 신을 신는다, 뺀다. 그러니까 발을 전다라는 모티프가 되게 많다. 그러니까 그거는 양의적인 거를 표현한다. 아까 그 불연속이라고 하는 게 위치의 중첩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카자와 신이는 더 갑니다. 절름발이와 똑같은 것이 일상에서는 수수께끼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하는 먹어도 줄지 않는 거 이게 나이지 않습니까? 요 의미 체계에 있는 거랑 저 의미 체계에 있는 거를 나이라는 단어로 붙여버리잖아요. 밥을 먹는 것과 시간을 보내는 거는 다른 네트워크, 다른 의미망에 있는 건데 먹는다라는 그 기호 하나로 이걸 연결해 버렸지 않습니까? 절름발이라는 그 기호는 그런 걸 상징하는, 그런 걸 표현하는 기호라는 거죠. 그래서 나카자와 신이치는 양의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매개다, 이거를 다 수수께끼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더 분석을 하는 게 사람들이 어떤 민족은 절대로 농담 안 하는데 꼭 장례식 때만 농담한다. 왜냐면 생사의 길이 뚫려가지고 그때는 중첩이 일어나도 괜찮다. 오이디푸스가 수수께끼를 푼다. 오이디푸스가 어머니와 잔다. 오이디푸스가 경계를 계속 넘어가고 그러니까 아들인데 남편이 되지 않습니까? 기호적 중첩이 일어난다. 그래서 나카자와 신이치는 발을 전다를 확 확대해가지고 기호적 의미의 중첩이라는 건 모두 다 절름발이다. 신화는 절름발이를 좋아해. 이렇게 해서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맞나요? 아마요. 그렇게 네네. 그거와 동렬해 있는 게 콩입니다. 콩. 콩도 양의적이다. 그래서 콩지가 팥지보다 왜? 그런데 콩이 남자의 고환을 닮았다. 그래서 남성적인 것인데 여성적인 형태 이런 식으로 보기도 하고 콩 자체가 그래서 재미있는 게 피타고라스가 콩 싫어했다고. 갑자기 피타고라스 학파가 콩에 절레절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양의적이어서. 수의 세계에 그 애매한 거 갖고 들어오면 안 되니까 콩 먹는 애 다 나가 이래가지고 그런 그리스 철학사의 한 예를 나카자와 신이치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름발이는 결핍과 그러니까 그러면 지영 쌤 어떠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불연속이 좀 이해가 되고 되게 매력적으로 지금 다가오는데, 이게 제가 지금 너무 이게 비약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선생님 그 시간성 좀 얘기해 주셨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흐르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연속 상태는 되게 균질하게 뭔가 흐르면서 네네. 생각할 때 되게 어떤 그 단선적인 시간성이 동시에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불연속 설명을 이렇게 해주실 때는 그런 시간성이 정말 전혀 적용되지 않는 아까 그 네. 시간성 얘기해 주시면서 그 시간성하고도
이 불륜석 개념이 그 시간이 없다라는 그 시간이 흐르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하고 지금 좀 너무 좋네. 방금 직전에 주신 얘기하고도 이게 좀 다 같이 또 네네. 너무 맞물리겠다 좋다고 이 생각해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예, 그 예, 예. 오이디푸스는 아들이 남편이 되잖아요. 지금 역순을 밟고 있지 네, 않습니까? 예, 예, 예. 예, 그렇게 지금 그 비틀어 갈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을 신하가 좋아한다. 그걸 써가지고 뭘 할 네, 네. 거라는 거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왜 우리가 신화가 자꾸 어렵게 다가오냐 하면 지금 우리 얘기했던 맥락에서 따지면 우리는 계속 그 시간성에서 그 되게 이렇게 순차적인 원인과 결과를 되게 늘 이렇게 좀 명백하게 확인하듯이 매사를 이해하는데 그 일직선의 어떤 그 단선의 시간성이라든지 명확한 원인과 결과 막 이 논리로 신화를 들여다보면 이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그거에 우리가 좀 부딪히는 거란 생각이 좀 들었고 또 아까 선생님 아까 얘기해 주신 것에 계속 같은 얘기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신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항상 그 언어 안에 항상 상을 갖고 있잖아요. 저가 지금도 사실 충격적인 게 우리 작년에 신학 세미나 제일 처음에 들었을 때 근친상간 네, 그 할머니하고 단어에 엄마하고 저거 완전 꽂혀가지고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했는데 너무 그 얘기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방금 지금은 근데 이게 신화는 기호요리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기호로 보는 게 그때는 너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또 그 상이 그 재현의 언어가 들어가서 이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자, 더 가면 신하가 이제 재현의 언어를 읽는데 가장 그것도 재밌는데 신하는 성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실제로 성기가 그 형태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열었다 닫았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흘렸다 멈췄다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보면 대머리도 성기 뭐 도처에서 성기를 보고 뭐 이런 그것도 되게 놀라운 거랑 이제 월경 얘기로 하고 끝났는데 만약에 신하가 소년에 주목한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렇게 한 덩어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건데 어 월경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그 소년의 능력은 뭘까요? 성기를 한없이 길게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가지고 성기로 줄넘기 하고 막 지금 그런 거를 그런데 한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적당한 때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개구리가 찝어먹어 뭐 독수리가 끊어먹어 뭐 온갖 일을 이렇게 하는 거죠. 거리 조정에 관심이 되게 많다. 그거랑 자 성기를 매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배설물을 좋아합니다. 정말로 주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에. 나갔다 들어왔다. 배똥 있지 않습니까? 원래 내 안에 있었는데 나가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럼 원래 자기는 사랑하면서 싼 건 싫어하잖아. 순식간에 자타의 경계를 확 만들잖아요. 그런 걸 좋아하는 게 신화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 유럽 사람들이 보고 이게 도대체 더럽고 그때 이제 제국주의 시대는 부르주아 시대니까 뭐 이상한 위생, 이상한 가족관 이런 게 뭐 가져보니까 이게 이제 난잡하다, 야만이다 이렇게 된 거지만 레비스트로스가 너무 도대체 생각을 한다는 건 이런 거 아니야? 생각은 이런 거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도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훈 쌤 말씀드리니까 생각이 나는데 20세기 1870년 80년 여기가 프루스트 카프카 이렇게 됐고 제임스 조이스 요 때인데요. 1870년 80년생들이 시간을 가지고 소설을 작업을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임스 조이스 뭐 의식의 흐름 뭐 프루스트도 시간 가지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네만에 카프카도 시간이 흐르네 안 흐르네. 그러니까 근대적 주체라고 하는 나를 사랑하는 이 애착심과 자의식은 단선적 시간관 속에서 계속 작동하는 거고 초반의 소설은 이러한 신화적 세계를 완전히 끊고
주인공이 그 빵에서 어떤 능력을 축적해 가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능과 재산과 뭐가 이렇게 축적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짠 거예요. 이 신화를, 그러니까 이 신화적 상상력이 그래도 그림 형제 동화까지는 많이 있었던 건데, 뭐 추리소설 이런 게 들어오고 나서 그 대중문화가 되면서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단선적인 거를 공부를 확 하고 난 다음에 초기 이제 소설가들이 그게 전부인가 해서 다시 시간을 탐구한 이제 소설적 실험 같은 것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이런 신화가 어머 포스트 모던이야. 근데 이제 신화 입장에서 보면은 뭔 소리 하니 원래 이런 거야. 이렇게 돼서 보르헤스 다 시간 가지고 작업하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선적 시간관을 우리가 깬다는 거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거를 그래서 신화를 읽으면서 깨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선생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신화에서 표현되는 언어가 재현의 관점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전에 봤다면, 예를 들어서 임신했어, 누가 임신했어라고 했을 때 누구애야? 막 이거 떠올랐다면 지금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 그러니까 이 기호를 어떻게 뭐 어떤 대칭적으로 아니면 그 관계 속에서 바라볼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되게 지금 우리가 관계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도 그러니까 맥락을 잘 파악하는데 되게 용이한 네, 학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고. 네. 네, 말씀하세요, 선생님. 아니, 완전.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네네네. 질문이 하게 되게 곤란해. 그 앞에 네, 내가 있었잖아. 네, 걔가 왜 그렇겠어? 내가 네, 있었잖아. 이 조건 네, 속에서 모든 게 발화되고 수행된다가 이 신화적, 그 신화 읽는 거가 훈련을 계속하면 네. 제거 엉망없는. 그, 네, 죄송해요. 말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신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인류학을 하지 않습니까? 화요일마다. 화요일마다 하는 인류학도 아마 제가 1년 동안, 저는 이제 1년 동안, 1년이 좀 넘게 인류학을 했지만, 인류학 처음부터 계속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상황과 조건 속에서 어떻게 나를 보고, 저 사람을 보고 갈 건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주체가 없다라는 것도 그렇고, 자기에서 되게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거든요. 네, 신화가 양의적인 의미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이번에 신화학 들으면서 가장 양의적인 건 먹는다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미 네네네네. 먹는다라는 속에 폭식자와 피식자의 존재가 네네. 같이 들어있고, 그 먹는다는 의미 속에 삶과 죽음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먹는다라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 게 정말 대단한 저의 그 아, 뭐랄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최고세요. 예, 그리고 이게 신학 하면서 자꾸 이게 공생의 윤리학이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먹는다 자체가 그 삶과 죽음을 말할 때 공생과 함께잖아요. 그라는 생각도 있고, 저는 지금 대기 철학 하면서 고쿠분골치로 자유간접화법 그 아, 네네. 얘기하면서 그게 조금 떠올랐는데, 신화 세계에서 그 언어가 있었다면 이런 신화와 닮은 언어의 형태였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주체 설정, 언어에서 주체 네, 설정이 나중에 그 이행이라는 단어도 자꾸 떠오르는데, 이게 상태가 옮겨가는 네네. 그런 의미로 이 언어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을 조금 네.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타자가 되게 중요하고, 지금 요까지 먹는다 개념의 그 가장 양의적인데 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자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공생이 뭐냐, 이거를 어디서 들어가야 되는데, 타자, 남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것도 이 식인 모티프가 되게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 나는 둘째로 치고, 너는 누구야? 여기에도 천천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어설퍼서 그렇지, 지금 아주 지금 그 정교하게 설계된 것 같아요. 신학 책은. 그래서 지금 막 번역되는 책들, 인디오의 변덕스러운 혼, 식인의 형이사,
등등도 뭐 어마무시한 책인 것 같아요. 계속 타자, 그다음에 관계 이런 거를 공부해 나가기에 신화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연습으로. 선생님께서 그 설명을 되게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생각할 게 되게 많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디로부터의 소외일까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게 생기면 관계가 끊어지고 네, 자기가 생겨나면서 나라고 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소외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있고 관계에 이렇게 내가 물려 있어서 여기서 소외되는 게 또 소외라고 느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네, 네, 해보게 됐던 것 같고, 그 관계를 이제 관계를 점점 이제 우리 감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나라고 하는 게 진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로부터의 소외가 되게 크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근데 사실 여기에 뭐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네, 진짜 실용 학문이에요. 그냥 그 실용 학문이고 관념 아니고 그런데 그 순서는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으니까 소외가 나온 거지. 바깥에서 나 뭐 어떻게 안 했다고. 나를 먼저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근데 요거 하나랑 더 있고, 그러면 나는 없다고 치면 뭐냐. 근데 여기서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네 앞에 남이 누구냐고. 그 남들을 정의하고 남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비춰지는 자기를 보라? 이게 이게 그 자기라고 하는 거를 그냥 윤 선생님이 무흐하게 웃으시네요. 네. 가자가 중요하다. 네네. 그래서 재미있는 주제, 할 게 되게 많고, 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안녕? 미야자키 하야오를 그거를 만약에 제가 좀 공부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작품 순서만 잘 놓으면은 그냥 한번 싹 해가지고 빨리 보고 막 얘기하고 막 진짜로 살롱에서 이건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같이 작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